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은정의 눈이 먼저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스위치를 찾아 누르고 바닥에 떨어진 슬리퍼를 발로 더듬습니다. 부산 감천동의 좁은 반지하 방에서 29회를 보낸 그녀에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어제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18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웁니다.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매정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그 시선에 담겨 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봅니다. 20살 때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밥상을 차리는 그녀의 손길은 여느 어머니처럼 정성스럽습니다. 엄마, 또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괜찮다.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거짓말입니다. 피곤해서 죽겠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어 보입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키가 훌쩍 커서 이제 그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큽니다. 어느새 남자가 된 아들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픕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은정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섬유공장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리고 하루 12시간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손목은 이미 건초염으로 부어있고 어깨와 목은 늘 뻣뻣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민준이 대학 갈 돈을 모아야 하니까요. 19살에 민준이를 낳았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딴 거 키우지 말라며 등을 돌렸고 어머니는 그녀가 22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공장 안은 여름이면 사우나처럼 덥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은정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옆자리 김숙혜 씨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아들 자랑을 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반에서 1등 했대요. 어머, 정말. 역시 은정이 아들이네.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해요. 실제로 민준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합니다. 선생님들도 예의 바르고 효성스러운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은정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이 못다한 공부를 아들은 해주고 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가 훌쩍 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차리고 민준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말해주면 그녀도 웃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뭘? 내가 잘해줘서 엄마는 행복해.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건강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밤늦게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마친 후 은정은 작은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민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으니까요. 엄마가 내 세상 만들어줄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는 아들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시켜주는 것이 그녀의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낍니다. 민준이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문틈으로 보내는 눈길, 평소보다 길어진 포옹, 어깨를 주무며 허리까지 스치는 손길.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래? 스스로를 타이르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합니다. 민준이는 착한 아이고 자신은 그저 피곤해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라면 누구나 느끼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엄마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엄마 어깨 아프시죠? 고마워 민준아. 하지만 그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허리를 감쌀 때 은정의 가슴에 미세한 두려움이 피어오릅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지만 내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아들인데 의심한다는 것은 배신과도 같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 순수했던 모성애가 어느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알람이 울릴 시간이 가까워집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지만 은정은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를. 희생으로 점철된 그녀의 인생에 이제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공장 내부는 찜통 같았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지만 더운 바람만 돌 뿐입니다. 이은정은 평소처럼 재봉틀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상하네. 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식은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자리 김숙혜 씨를 부르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은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119가 불려졌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공장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이은정은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입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민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아, 엄마가 이렇게 됐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눈물을 글썽이는 아들을 보며 이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25살 청춘에 이런 짐을 져야 한다니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 민준이는 모든 걸 준비해놨습니다. 휠체어부터 시작해서 침대용 테이블, 각종 의료용품까지 세심하게 갖춰놨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민준아, 내 인생도 있는데. 제 인생은 엄마예요. 직장도 그만뒀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겨우 취직한 회사를 그만뒀다니요. 이은정은 말리려 했지만 민준이의 결심은 완고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돈은 제가 벌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완벽한 간병인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약 챙겨주기, 물리치료까지 세심하게 도와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은정이 아들 정말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디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동네 통반장 최영애 씨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은정아, 요양보호사 신청해줄까? 민준이 혼자 하기엔 힘들 것 같은데. 고맙긴 한데요, 영희 씨. 그런데 민준이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요. 남이 우리 엄마 몸 만지는 거 원치 않아요. 최영애 씨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은정은 아들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목욕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가 등만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부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엄마가 할게. 엄마 혼자 못하시잖아요. 위생이 중요해요. 그래도 한의원에서 배웠어요.
편마비 환자는 특별한 청소가 필요하다고. 한의원에서 일한다며 가져온 지식을 내세우는 아들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손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고 부적절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민준아,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마비 환자 청소법이 원래 그래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고? 아들의 서운한 표정을 보자 이은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데 의심부터 하고 있으니요. 더 큰 문제는 밤에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의 침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요? 옆에서 지켜야죠. 민준아, 그럴 필요 없어. 호출벨 있잖아. 안 돼요. 엄마가 쓰러지면 누가 살려내요? 강제로 침대에 누운 민준이는 그녀의 몸에 팔을 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킨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니야. 왜요? 우리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뭐야? 엄마와 아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그날 밤부터 이은정의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마사지 해드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물리치료의 일종이에요. 책에서 봤어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은정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준이는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엄마,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요양원 가고 싶으세요? 거기서는 이런 세심한 돌봄 못 받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효자라고 해요. 엄마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협박과 회유가 반복됐습니다. 이은정은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민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미담으로 여겨졌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누가 믿어줄까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한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은정 자신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준이가 또다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마사지 해드릴게요. 민준아, 제발. 엄마, 저를 믿으세요.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이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은정에게는 더 깊은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이은정의 하루는 민준이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오전 8시 기상, 9시 아침 식사, 10시 위생검사, 오후 2시. 물리치료, 저녁 6시 마지막 케어.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고 잔인한 일상입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빛을 보며 이은정은 생각합니다. 저 밖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을 텐데 자신은 이 방에 갇혀 있습니다. 몸의 감옥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말입니다. 엄마, 일어날 시간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예전에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는데 이제는 공포의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다. 대답하지 않으면 더 오래 붙잡아 두니까 적당히 맞춰줍니다. 민준이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같습니다. 죽과 나물 반찬. 민준이가 직접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요. 천천히 드세요. 체하면 안 되니까. 이은정은 스푼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민준이가 제지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손목에 물이 가요. 조금은 할 수 있어. 제가 해드리는 게 좋아요. 엄마는 편히 계시면 돼요. 편하다는 게 이런 건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요. 이은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위생검사 시간입니다. 민준이가 만든 용어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몸을 만지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혈액순환 체크해드릴게요. 필요 없어. 엄마, 제가 공부한 거예요. 마비 환자는 매일 확인해야 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요. 민준이의 손길이 시작되면 이은정은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씁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갔던 해운대 바닷가.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민준이의 손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녀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영애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지만 표정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좀 보게 해줘. 엄마가 좀 피곤하세요. 잠깐만이라도. 다음에 오세요. 최영애 씨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은정은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지만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민준이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한 사람들 만나면 피곤해져요.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영희 씨는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어도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면 안 되죠. 집안일. 민준이에게는 이 모든 게 당연한 집안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이상한 약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새로운 약이에요. 혈액순환에 좋대요. 병원에서 받은 약 아니야? 아니요.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준 거예요. 의심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약을 먹여주고 나서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먹은 후부터 이은정의 몸은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머리도 흐릿하고 의식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사라져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순해졌어요. 순해졌다는 말에 이은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길들여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 속에서 이은정은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지만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무뎌졌습니다. 엄마, 저를 사랑하시죠? 민준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더 오래 괴롭혔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해. 더 크게 해요. 사랑한다. 고마워요, 엄마.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굴복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이은정은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해봤습니다. 휠체어에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질까? 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까?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24시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영원이라니. 제가 엄마를 떠날 리 없잖아요. 엄마도 저를 떠날 수 없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은정은 정말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고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일까요? 엄마, 예뻐지셨네요. 민준이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움찔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라디오에서 나온 한 곡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트로트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맞죠? 죽은 어머니에게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그 순간 이은정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움틀었습니다.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이은정은 다짐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소리치겠다고. 누군가 들어줄 때까지 외치겠다고. 이대로 썩어갈 수는 없다고.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은 살아있다고 느껴졌습니다. 8년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일상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오며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이은정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히 오래 해드릴게요. 민준이의 말에 이은정의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반복되던 공포가 또다시 시작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이제 그만해라. 민준이의 손이 그녀에게 닿는 순간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도와줘요. 처음으로 나온 큰 소리였습니다. 목이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외침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벽 너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애 씨였습니다. 마침 빨래를 널러 나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은정아, 무슨 소리야? 영애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오해받아요. 도와주세요. 제발. 이은정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8년 동안 갇혀있던 모든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정아, 문 열어. 영애 씨가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애 씨, 잠깐만요. 엄마가 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 당장 문 열어. 그때 이은정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영희 씨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감천동 123번지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제 끝이야. 이은정은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은정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경험이 많은 김수연 선생님이었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를 보자마자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자분, 어디가 아프신가요? 선생님, 제가. 이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의사의 따뜻한 격려에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8년 동안. 의사는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정신과 상담사도 요청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에요. 망상 증세가 있어요. 그럼 법의학 검사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의사의 말에 민준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은정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성폭력과 감금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은정에게 사촌 언니 박미경이 찾아왔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지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언니.
8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은정은 미경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언니가 돌봐줄게. 미경은 이은정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이은정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물리치료사 김수진 씨는 20대의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은정 선생님, 천천히 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8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수진 씨는 이은정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네,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사 이현주 선생님은 트라우마 전문가였습니다.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나 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현주 선생님의 말에 이은정의 죄책감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대신 치유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몇 달 후 이은정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느렸지만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나 걸어요. 미경 앞에서 처음으로 몇 걸음을 떼어 놓았을 때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 은정이 대단해. 그날 밤 이은정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8년 전에 그 해골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살도 조금 오르고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돌아왔네.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못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처럼 자신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이은정은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약초 가게에서 이은정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8시 문을 열고 물을 뿌리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무릎이 아프다며 찾아오신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은정이 지난번에 준 그 생강차 효과가 좋더라. 다행이에요. 오늘은 인삼도 우려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이은정도 미소를 짓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한의학을 공부한 지 2년 만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경 언니가 학비를 대주며 응원해줬고 김수진 치료사와 이현주 상담사도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은정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수진 씨의 말에 이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때가 온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미경 언니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요즘 어깨가 결린다며 마사지 오일을 사러 온 것입니다. 언니, 이거 써보세요. 직접 만든 건데 효과 좋아요. 우리 은정이가 만든 거면 당연히 좋지.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자매처럼 지내는 요즘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은정아, 윤 씨는 요즘 어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윤태호 씨는 6개월 전부터 이은정과 만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하는 50대 호라비로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잘해줘요. 그럼 됐다. 급할 것 없으니까 천천히 해. 언니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재혼을 재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은정의 선택을 존중해줍니다. 저녁 무렵 윤태호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싱싱한 생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 좋은 고등어가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저녁에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요? 두 사람은 미경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말수가 많지 않지만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정 씨,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알아요. 이제는 제가 저를 잘 돌봐요. 그 말에 태호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이은정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여성 모임이 있습니다. 이연주 상담사가 시작한 트라우마 극복 모임으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현주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5명의 여성이 동그랗게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좋았어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40대 여성 김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고생했던 분입니다. 저도요. 밤에 잠도 잘 와요. 30대 박소영 씨도 동의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던 분입니다. 이은정은 이런 모임이 소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강요받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먼저예요. 이은정이 신입 회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나타난 민준이었습니다. 많이 늙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몇 년 됐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말 하지 마. 이은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웠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저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이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너는 이제 내가 느꼈던 무력감을 느껴보게 됐구나.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늦게 깨달았고.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나간 후 이은정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에 그 어린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만 바라보던 그 여자는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성장한 거였습니다. 희생의 어머니에서 자립의 여성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인생은 용서가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거야. 혼잣말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약초 가게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정아, 저녁 잘 먹었어? 응, 언니. 바다에 갔다 와. 마음이 좀 편해졌지?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잘했어. 우리 은정이 정말 대단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딸이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52세의 이은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도 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을 자신만의 세계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은정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유롭게